지역에 맞는 항약을 실시하는 것이 이제 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와 나의 관련된 사료는 무슨 항약물과 무슨 항약을 대비해요. 사지만에서 전국시 신호가 지방의 개별 실시를 대비까지 단계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항약이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했고, 공군형 기출문제는 한약이 실시한 이후에 한약이 어떤 식으로 변천해진다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한약이 또 뭐와 결합되죠? 유황수와 결합이 되죠. 그래서 유황수가 조성기 때 뭐라고 하면 항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유황수와 경제수가 서 연결되어 공급할 때 자각했죠? 선조 때 뭘 없앴어요? 아예 경계수를 없앴죠. 그래서 중앙에 간섭받지 않고 유황수가 자체적으로 자수 결과물 뽑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게 되죠. 예. 그리고 이때부터 편하게 뭐냐면 열리는 곳이다 해가지고 항청이라고 바뀌게 되죠. 유황수가. 자, 이게 문제가 아마 이게 제일 한국사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난이도가.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알고 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찍었겠죠. 맞춰도. 네. 저도 이걸 자료 찾아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자, 19번 문제 보죠. 19번 문제. 자, 이 19번 문제는 세종시대 때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죠. 과학기술, 천문학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사 능력평준이나 수능 문제에 자주 나와요. 세종시대 때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거에서 이번에 기출문제도 나왔죠. 자, 세종시대 때 조선의 초기 때 과학기술이 되게 발달했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론가를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세종은 성리학의 건물치지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황리사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모습을 되게 강조했어요. 건물치지 아시죠? 사물의 개별적인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농사직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농사직설의 직설의 의미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를 봐라. 어떤 황리사의 이야기 딱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봐라. 그래서 이걸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백성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천문, 역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드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세종이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이 뭐냐면 천문과 역법이에요. 왜 천문과 역법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천자나 왕은 역할 중에 뭐냐면 하늘의 뜻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특히 이제 정근대 시대는 어떤 사회예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파종할 것인가, 언제 수확할 것인가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절기를 알아야 되죠. 절기.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시풍습 같은 걸 만들었죠. 네. 자, 하늘의 이 절기, 각각의 절기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하늘 별자를 관찰해야 돼. 그 별자를 관찰해가지고 오늘날 여기 맺히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이나 역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하늘의 어떤 그 시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시계도 많이 만들었어요. 또. 네.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왕권의 어떤 정당성도 마련해주고, 네. 하늘의 명을 받은 왕이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천문과 역법이 이제 발달됐는데요. 조선시대 때. 특히 세종시대 때 발달됐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죠. 일단, 중국과 아라비아 제작된 역풍선을 바탕으로 만든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뭐죠? 칠정산이죠. 칠정산. 이 칠정산은 해와 달 및 오행성의 위치를 계산해서 만든 건데, 그 중에 역법이죠. 달력인데, 내표가 외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표는 원나라 수십 년간 면의 대통령을 가지고 만들고, 외표는 이슬람 역법 및 해외령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이 칠정산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역법은 어디에서 수입했죠? 중국에서 수입했죠. 근데 중국은 기준이 어디예요? 국경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안 해. 근데 서울하고 국경은 약간 달라. 지금 1시간 차이 동경시를 차지해서 그거 실질적으로 이제 1각 15분이 좀 약간 늦어요. 네, 약간 늦어. 그래갖고 1시간 1시도 항상 1시간 50분 15분이 늦어서 계산을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종시대 때, 그 당시 일식이 일어났어, 일식이 일어나면 이제 일식을 그 당시 일식 자체로 자연스러운 본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늘의 징조를 온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이나 천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하얀 옷을 입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 딱 맞지, 딱.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시간이 됐는데 일시경상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민호가 어쩌면 15분 지나니까 그때서 일식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거는 국경을 기준으로 역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하늘의 징조를 제대로 파가지 못하고 하늘의 명을 받은 나의 정당성이 깎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종 때 만든 것이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만든 경도와 이걸 딱 서울에 맞춰가지고 만든 것이 7.4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자주적인 역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모양의 악무일보를 만들었죠. 이 악무일보는 여러분들 보시면 딱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9페이지 보세요. 자, 그게 악무일보가 뭐죠? 여기 밑에는 청산열차 분야지 넣어보이고 이 악무일보가 있는데 이 악무일보가 좀 약간 좀 약간 뭐예요? 독특하게 생겼죠? 세종 16년에 장영실과 이천 등이 제작해서 만든 해시계인데요. 시계판이 마치 모와 같이 생겼어요. 가마솥같이 오목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해서 이 솥이 하늘을 오른다해서 앙구일부라는 그 명칭을 표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성과 계절성을 이제 표시했고요. 했는데 하여튼 이 대군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군뿐만 아니라 종로 곳이나 종로 앞에도 설치했다고 해요. 예. 이 양고일부는 그 조선후기 때 양만 사대부가 지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후대형 양고일부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 애들도 에도 시대 때 이와 비슷한 양고일부를 만들어서 이제 후대형으로 다양하게 되게 편해요. 해시계 일종이죠. 낮에는 해시계를 보고 밤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래 당시에 사람들이 뭘로 보고 시간을 보죠? 별을 보고. 지금 별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보였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죠. 자, 가는 청산열차 분야 지도의 제작을 통해서 만들었다. 자, 청산열차, 이게 아니죠. 청산열차 분야 지도는 뭐와 관련된 거냐?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봤던 89페이지에 나와 있죠. 청상열차 분야를 지도하는 건 청상 우주를 뜻해요. 열차는 우주의 별을 쭉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문도야.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놓은 것이 청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이 청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 당시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태종 4년에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대는 1395년인데 그러니까 앞서 있었죠. 세종보다. 실정사 바로 만들기 이전이죠.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평양성에서 그 밑에 고구려 시대 때 만든 천문도 석가본이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야. 다만 이제 약간 수정했는데 그 당시 석가본은 당연히 평양을 기준으로 했겠죠. 근데 이걸 서울로 수정해가지고 만든 것이 청상열차 분야 시대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어디 때 만든 거야? 고구려 천문도를 만든 거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이 되게 발달됐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구려 보면 그 위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죠? 천문도가 그려져 있죠?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그 당시 태조 때는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 그 당시 주원자리 되게 싫어했죠? 이성계를. 그래서 건지 국사 이름은 이제 뭐냐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왕권의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근데 때마침 뭐가 발견된 거죠? 청상열차 분야, 고구려 천문도가 발견됐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청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어서 내가 뭐의 명을 받았다는 거,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것을 국내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정당성,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천문도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나의 정치적 정당성을 만드는 정치적 목적에서 만든 거예요. 예. 이 청상열차 분야 지도는 수능 기출에도 만들었죠. 수능 기출에 나왔죠. 만든 게 아니라. 네. 이 청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지고 나서 그 후에도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도, 89페이지에 보면 태종도 있고 숙종 때도 만들어졌어요. 숙종 때도. 태종 때도 만들어졌고 세종 때도 만들어졌고. 예전에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고구려 시대 때 천문도를 봤다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은 조선의 독자적 간치가 천문장을 수록했죠. 북경이 아니라 서울 기준으로 만들었고, 마는 24절기를 표현한 13개 전우선. 전우선은 뭐냐면 일종 계절을 표시하는 거죠. 계절, 절기를 표시하는 절기. 절기는 왜 중요하냐면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거죠. 각 절기마다 농사할 일을 정해놓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찬가지로 정부의 절기 때 꼭 그때 행사를 해서 세시풍습 행사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농부들, 일반 농부들이 각 절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풍습들을 만들어서 뭐예요? 사람들 인식 기준으로 단오 때 하고 나서 뭘 하고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뭘 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자기를 만드시기도 했고 조선후기에 제작됐다. 자, 이 조선후기 때 널리 보급됐죠. 청동, 자기, 여러 사과, 여러 걸 다양한 재질로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손목시계도 만들어주고 앙글과 작게 만들어주고 했다는 거. 자, 무제한 백성들을 위해서 시각을 해당하는 동물의 형상을 넣었죠. 12지선을 넣었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틀린 거니까. 그래서 그 세종시대 때 과학기술, 천문, 역복 같은 것들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이제 보죠. 뒤에. 쭉쭉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죠. 자, 해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곳이 조선후기 때 상품화폐 문제 발달 과정이죠. 자, 오늘 이제 나왔던 것은 조선후기 때 도구의 성장과 금단 정권의 실시와 폐지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가 쉬워요. 되게 공학적인 지식만 좀 알면 되는데, 자, 그 과정들을 이제 좀 순차적으로 파악하려면 제가 밑에 뭘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자,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자, 조선후기 사상의 성장과 유통구조의 변화부터 이제 보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95페이지. 거기 보충자 2번이 있죠. 자, 16세기 이전까지는 한성의 상권을 누가 장악했죠? 시전상인들이 장악했죠. 시전상인이 장악했기 때문에 조선후기처럼 금단 정권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유복종 상태니까. 16세기에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사상들이 등장했긴 했지만, 시전상인 외에 다른 상인이 있지만, 그래서 쫓아내면 되고,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전상인 외에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서울의 상권을 이제 조금씩 장악했냐면, 17세기 때부터요. 17세기 때 유민이 급증하고, 17세기 중반에 그 다음에 농업생산이 증대되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이 많이 이탈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와요? 한성에 들어와죠. 그래서 한성의 도시인구가 증가돼서. 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상업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많이 상인으로 변신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상인과 대입구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장상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노동세대가 연결시켜서 뭘 얻게 되죠? 조선후기 때 금단정권을 얻게 돼요. 금단정권을. 네. 자, 금단정권을 하고 그때 이제 유기전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자, 이 금단정권에 이제 반대하고 이제 뭐가 형성된 난전이 형성되죠. 난전이. 이 난전은 17세기 초에 궁중이나 중도화 등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발생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들이 이제 시장상인들이 팔 물건 외에도 정해진 물건을 독점 물건을 올려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난전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들은 또 누구와 결탁이 돼요? 남인센터에 결탁이 되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로, 이연, 칠패까지 하고, 그리고 금단정이 강화되니까, 함선중국까지 강화되니까, 나중에 송파, 유원, 송원, 태계호까지 외곽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사상들이 거기에 이제 포진해가지고, 올라온 물건을 독점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들이 도고상이 되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정조 때 최채국의 상설에서 금단정권이 폐지되죠. 유기지원제하고.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어디에서 잘 설명했냐면, 11년 기출문제 제가 잘 설명했어요.
11년 기출문제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 못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또 한국사 11년이니까 10년 기출문제겠다. 거기 이제 하고 한국사 공강이 있죠? 한국사 공강에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그걸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문제 돌아가서 10년도 기출문제, 10년도 기출문제 설명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시장상인데 세거 운송의 주요가요 송파 양조 등지에 거점을 확보했다. 이건 시장상인이 아니라 어떤 상인이죠? 경강상인이죠. 그래서 이 경강상인들은 그 당시 한강변을 중심으로 했고 정부의 세곡과 양반 지주의 소작물을 뭐냐면 운반하는 상인 집단인데 이들은 이제 서울 외곽이었던 송파 양조 등지에 진치고 거기에 올라온 문자들 매점 매석을 하면서 뭐냐면 큰 이득을 얻었죠. 자, 그 다음에 리은을 보면 대동포시시도 출연 특권상인은 물품을 직접 제조해 납부하게 된다. 맞죠, 국민들? 그래서 이들은 대동포시시 이후에 나타났는데 주로 이제 뭐냐면 조달권을 가지고 이 조달권을 가진 상품에 분단 정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정부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돈을 받고 정부 대신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도보상인의 시점을 공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난전을 금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금난정권이죠. 금난정권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조선 후기 때 17세기 때 중엽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멋대로 독점권이 있으니까 물건을 값을 올렸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물가가 어떻게 인상됐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사상주의 출발을 국문의 궁중과 세가의 노비부터 출발해요. 17세기 초반부터 양난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소규모 생산업자, 훌륭도가 군주들, 세가의 노비들이 직접 생산을 했는데 채소, 과일, 수공 제품을 갖다 팔았어요. 네, 그러면서 사상이 출발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연을 보면 시장상의 특권을 폐지했다. 이거는 어딜까요? 신해통공이죠. 신해통공에서 유기적을 지난 나머지 시장상의 특권은 없앴죠. 유기적의 특권을 없앨 거는 이제 계약 이후예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요 도고의 상장과 사상의 계획 같은 문제들은 경년대로 계속 나와요. 한 번 쉬고 또 나오고, 한 번 쉬고 나오고 하니까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문제 분석되는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보면 21번 문제죠. 21번. 자, 21번도 이 한약과 관련된 아까 한약 풀어봤죠?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21번 문제인데 잠깐만, 이게 설명이 아마 길어질 거예요. 21번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한약 관련된 문제에 걸맞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이거 교과서 보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부평이 자료에서 나왔어요. 부평이 자료.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날 텐데 잠깐 이제 풀기 전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거 자막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 99페이지 좀 보세요. 99페이지. 자, 99페이지 보면 이제 거기 군용법 실시 이후에 징수대 결작은 군용법 실시 이후에 징수대 결작은 화폐와 쌀로 징수되어 결묘와 결전이라는 이름으로 징수되었다. 결가가 아니라 결작은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신 분들은 있어요. 99페이지 중간 정도 있어요. 중간 정도. 네, 중간 정도 있으니까 좀 보시시고요. 자, 이런 21번 문제 보면 자, 동학농민군이 가와 마의 요구를 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전원사를 협파하고 균전사를 협파하고 호역전을 1년에 2년씩 내릴 것, 그 다음 결절 남징을 금할 것, 보부상의 자폐를 금할 것, 대학개별상에 실려있는 거라는데 못 들어봤죠 이거? 네. 보통 교과서나 통보에는 뭐가 돼 있어요? 폐정계약이 됐죠? 폐정계약. 근데
근데 이건 어디에 나온 거야? 물론 어디 뭐 이상한 데도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거는 오지형의 그 동학사에 나오는 거야, 오지형이. 동학사에 나와 있는 것이 패전개혁안인데, 이 오지형이라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동학교의 입장에서 쓴 책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동학사, 1940년대 쓰인 동학사가 뭐냐면 사료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아요. 왜냐면 이 동학사가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동학을 소재로 한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근데 패전개혁이 실려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동학교들이 주장했던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그냥 동학교도의 입장인 것처럼 하면서 오지영의 생각을 반영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지영이 동학사에서 마치 자신을 남쪽과 북쪽의 중재자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남쪽이라는 개념과 북쪽이라는 개념도 그다지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오지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토지의 분분사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오지영이 그 당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고, 일종의 뭐냐면 대농장을 만들어서 일종 유토피아를 만들어갖고 이제 그 안에서 나는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오지영이 1940년대 생각이 어디에 반영됐다는 거야? 패전개혁안에 반영돼서 마치 그걸 토지 분분을 주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사람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동학농민운동이 토지 분분하자는 내용이 없어. 첫째 이유는 뭐예요? 토지 소유를 하자는 거야. 예. 똑같이, 그러니까 토지 분분을 똑같이 나눠갔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다만 뭘 해달라는 거야? 세금을 낮춰달라는 내용이 있어도 토지 분분 사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오히려 오지의 동학사보다는 그 당시에 쓰여졌던 동학농민운동군이 원정이나 통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요구를 정부 측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사 기록이라든지 동학 기록이라든지 정봉준 판결 선언서, 호남 유세 원정 같은 정부 유세 일본 측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1차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 대학 개념사야. 대학 개념사. 이 대학 개념사는 이 사람은 이제 누가 썼냐면, 대학 개념사는 그 당시 정조라는 사람이 조선 왕조의 최후의 47년간 역사를 편면체로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그래갖고 맨전에 맨전 야롯과 맞먹는 구한말 시대 때 역사서를 잘 기록한 건데, 그것을 이제 대학교에서 실려있는 사료들은 그 당시 정부청이나 일본청 기록을 모아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들은 동학교도가 아니라 반대자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약간 사회적 가치에서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오지영의 동학사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썼을 것이다. 왜냐면 굳이 이걸 왜곡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학교도에 주장하는 내용도 그냥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좀 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전문들을 보충전 1번에 싣어놨어요. 1번에.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은 국평이 자료 있으면 국평이 자료 다 싣어놨거든요. 전문 내용이.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볼 게 뭐냐면, 전원사를 확파하자. 자, 이 전원사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 후기 때, 주로 이제 물류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상인들이죠? 경강상인들이죠. 경강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직접 정부의 세곡을 담당을 했는데, 고종 20년에 전원곡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직접 이제 뭐냐면 담당을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구한말 때 청국이나 일본 해운업자들이 신식 기선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해운업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안 되겠다. 이들과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서양식 기성 구입을 이제 그러니까 정국이 그걸 대응해갖고 서양식 기성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정국 밑에 이윤사를 두거든요. 그리고 정국에 이윤사를 두고 서양식 기성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원사에게 세금을
지휘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전공사가 그 전라도 지역에 가가지고 조필령이라는 사람이 서양의 기성 구입 비용을 농민들로부터 받아내기 시작하죠.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앞에 조필령이라는 사람이 좀 악덕 그 지방간이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폭발돼서 나온 것이 전운살 폭파자. 전운살 파견해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우리는 세금을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서양의 기선을 구입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냐? 그리고 전우필 같은 나쁜 놈들, 아니 조필령 같은 나쁜 놈들 보내지 마라.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 균전사 폭파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균전사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전달의 측량이나 전품을 결정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조사를 하는 어떤 그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에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인데, 자, 이게 왜냐면 그 당시 전라도 지역에 황무지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황무지를 개간을 해주면 그 당시 무슨 약속이냐면 세금을 감면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막상 기껏 그 열심히 개간을 했는데 이 균전사가 뭐야? 세금을 감면 안 시키고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폭발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균전사는 협파자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는 호역전을 1년에 2냥씩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호역전이 뭐냐면 예전에 영조 때 뭘 실시했죠? 영조 때 균전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1년에 2필, 4필씩 발표했어요. 1년에 2필로 발표됐죠? 균전법. 자, 근데 이것은 문제는 양가의 세금 내야 안 돼요. 양가의 세금 안 돼요. 빠지죠,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대원군 때 이제 기준을 뭘로 바뀌었죠? 기준을 예전에 군역은 정보가 바뀌었죠. 아니, 군역 인정이죠. 그걸 뭘로 바꾼 거야? 호다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양가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호포제라고 하죠. 호포제. 네. 자, 호포제인데, 이게 이제, 이걸 이제, 호포제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부르냐면, 호역제라고 했어요. 호역제. 그 호포제인데, 호포제에서 이제 이걸 호역전이라고 부르는데, 호포제에서 이렇게 세금 내는 거를. 왜 호역전이냐면, 호를 내되, 호포제 호역 기준 내는 거죠? 호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뭘 내는 거예요? 전을 내는 거예요. 전. 네. 그래서 1필당 그 당시 가격이 왜냐면 정부가 공식이 딱 저기 2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냥만 납부하면 1필로 납부한 걸 간주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것이 전이기 때문에 호포제보다는 호역전을 내고 있어요. 호역전. 그래서 2필을 그냥 2냥만 내면 되는데 그냥에 문제는 요게 이제 그 한타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2냥을 내는데 물가가 뛰었다. 물가가 뛰니까 배필 가격이 너무 높아요. 2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군수가 아저들이 1필에 2냥만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3냥, 4냥을 넣는 거죠. 왜냐면 1필에 2냥을 내자는데 이건 예전에 형성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2냥 외에서 3냥, 4냥 물가 이상을 더 걷는 거야. 그리고 실제 중앙에는 4냥만 납부하죠? 2냥만 납부하고 뭐냐면 나머지 것을 알파는 자기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원래 그대로 흥성대군이 홍보제 실시할 그때 그대로 뭘 걷자는 거야? 화필당 2냥씩 걷자. 2냥씩 계산해서 2냥씩 원칙대로 걷자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결전은 암징을 금할 거인데 이것도 이해하려면 결전을 이해하려면 근데 이것도 다시 군역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군역법으로. 자, 군역법 들어가는데, 군역법 어디였어? 여기 있네. 네. 군역법 들어가는데, 자, 군역법이 1년에 1회씩 걷기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 걷는다고 했죠? 어용성세는 국가 재정을 돌리고, 그 다음에 지주들에게 1별당 2성을 걷죠? 이걸 뭐라고 해요? 결작이라고 하죠. 결작. 들어보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쌀로 납부는 것보다 뭘로 대신 납부했냐면, 그러니까 결작인데, 이 결작을 쌀로 결미라고 하죠. 쌀로 납부하면. 근데 실제로 결미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납부했어, 돈으로. 이걸 결전이라고 해요.
결자를 도노 한산에 딸 도노 한산에 것을 결전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전을 남직을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성을 예를 들어 뭐 내냐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냐를 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성을 도노 계산하는 과정에서 6량 8량 이런 식으로 걷어버려. 네? 8량을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전이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결전을 원칙대로 걷자. 그런 내용인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건 또 결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고상의 자폐를 금할 것. 보고상은 조선시대 때 어떤 상이 있어요? 간상이었죠. 국가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개항 이후에도 이 보고상들 많이 정부가 많이 특권을 줬어요. 여러 가지 특권을 주고, 독점 판매권도 주고 했는데, 정부가 그렇게 줬던 이유가 뭘까요? 이 보고상을 정치에 동원해가지고, 어떤 것들, 정치 목적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에서 탄압할 때 누굴 동원했죠? 한국협회를 동원했죠? 네. 그래서 보고상들이 너무 펼치고 다니고 하니까 자유로운 선거대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걸 폐지하자,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갑신정년 때 그 요구사항도 그 내용은 또 폐정되어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가는 보면 세고 공방을 위해 구입한 기선의 경비를 따로 거두어 두셨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수령과 면세를 약속하고 개강케한 전당을 가세하였다. 맞죠? 자, 다음은 대원군 집주식 공과 호포 징수 구조를 준수하지 않다. 맞죠? 아까 제가 명풀, 도노, 대납하는 한산하는 과정에 1필을 원래 2명씩 납부해야 되는데 3냥, 4냥, 5냥 계속 납부해가지고 그 이상 거두니까 1년에 1필을 2냥씩 해서는 2년만 징수하자. 그 내용이에요. 자, 나를 보면 직간을 과도하게 결정하여 그에 따라서 지세를 부과하자. 이게 틀려요. 왜 틀리냐는 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제 결정 같은 데인데 그걸 알려면 결가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결가. 몇 페이지 표시하면 그 105페이지 펴보세요. 105페이지. 네. 이 결가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105페이지 보면 여기 있는데 결가가 있는데 결가제. 조선후기는 결부제가 아니라 19세기부터 뭘 넘어가냐? 결가제로 넘어갔어요. 결가제로. 네, 한번 누가 읽으시겠어요? 네. 조선 후기 전종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는 토지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추치가 언급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토지에 매겨진 세금은 막대하게 늘어난 것이었다. 이처럼 대동세 삼수 및 별작과 같이 본래 호화 인신에 부과되는 부세까지 토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결세는 전후에게 넘겨져서 전후농민이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전결세가 늘어나서 전후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징수 형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네, 19세기에 들어서 전결세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현물이 쌓이다 면포가 아닌 화폐로 징수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1결당 수치액을 화폐로 환산하여 결가라는 형태로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경이나 서리들의 농가로 농립 수탈이 일어났다. 서리들은 결가를 시가로 계산하여 거두었는데 동네들로부터 조세를 거둘 때와 거둘 때의 가격과 중앙에 생각할 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결가의 당시를 보편화하여 액수는 일어났다. 특히 조세 수납 가격의 편리함 때문에 결가 속에는 기존의 전결세뿐만 아니라 군역의 부족분이나 한국 부담의 부족분도 토지에 부과하여 한꺼번에 건전 방법까지 사용되었다. 이를 도결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전처럼 호수를 제지 유도까지 가운데서 사출하여 작부제에 의거하는 수납 방식을 택하지 않고 관청에서 모든 조세를 할당하고 수납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도결은 상점이나 잡지를 토지세화하였으며 또한 호수의 중간 수탈을 없애고 분담화로 나아갔으므로 부세제도의 발전 추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결가를 높여 나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만. 네, 제가 이걸 국토인 한국사 36권에서 발췌했는데 이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췌해서 했는데 이게 조선 19세기 때 이제 결가의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도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19세기 가면 이제 세금을 어디를 기준으로 받죠? 모든 거의 대부분 세금을 도교화시키죠.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걷게 되는데 19세기 때. 자, 이 도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년세라 해서 기존의 세금들을 다 토지 결수에다 불러. 그래가지고 토나 예전에 인정을 기준으로 했던 것들 세금을 어디에? 토지
해요. 토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수미세, 대동세, 그 다음에 결장. 이걸 결장은 이제 건든 방법에 따라서 결미 또는 결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19세기 이전부터 이제 조선계동은 그냥 정결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호나 조선전기 때 인정을 기준했던 것을 뭘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걷는 건데 이런 그 토지 결수를 걷는 세금들을 뭐냐면 정결세라고 해요. 요 정결세를 개념 알겠죠? 예. 원래 호나 인정을 걷는 것을 토지에 부과하는데 이것을 이제 정결세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형성되죠. 이건 이제 뭐냐면 총액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총액제. 총액제는 뭐냐면 그 조선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한 18세기에서 19세기 때 들어가면 삼정에서 뭐가 시작돼요? 총액제가 실시되죠. 총액제가 뭐 군총제, 뭐 한총제 이렇게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한국 1000년 걷어라 이자금을 그리고 뭐 분필 1000필씩 걷어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다시 이거 지역을 할 때 문제는 원칙대로 걷더라도 항상 그 지역 할당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있죠. 다 걷더라도 그 모자란 부분들 그러니까 총액제 실시에서 모자란 한국의 어떤 부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역의 부족분들을 지금 그 중앙에 쿼터를 할당을 정하면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이 할당분들, 부족분들을 어디에다 부과시키는 거야? 토지 결수에다 다 부과시켜.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19세기 말 중후반에 되면 결부보다는 오히려 결부를 합산인 결가가 뭐냐면 주요 뭐냐면 그 토지 세금 징수 단위가 돼요. 그래서 결가가 뭐냐면 일별당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수치할 수 있는 합표로 환산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거가 1별당 50냥이고 1별당 이게 20냥이면 총 결과는 몇 냥이 되나요? 70냥이 되는 거죠. 이 계산이 결과제야. 그래서 결과라고는 1별당 수치 총액을 합해서 환산하는 방법이 결과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도쿄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토지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내야 돼? 지주가 내야 되겠죠? 여기까지 내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킨가? 문제는 소작인들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주가 내는 것보다는 누가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소작인들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알겠죠? 그래서 결과는 대개는 소작인들이 담당했다. 근데 이 결과도 문제는 그냥 원칙대로 여기 딱 거들면 되는 건데 여기다 또 관련 부정부까지 뭐냐면 끼워들게 되죠. 19세기 이제 중반에 들어가면 작부제에서 징수함을 뭘로 바뀌어요? 수령이 직접 하는 직접 징수제로 바뀌죠. 작부제는 누가 대신 걷는 거죠? 양만 사족층들이 대신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떡국을 끄니까 나중에 함정 같은 게 발생이 되죠. 근데 19세기 중반 때 이제 세도 정치가 강화되면서 이제 그 수령들이 돈을 받고 내가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뜯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방법이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작부제를 없애고 수령이 직접 징수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면서 결과가 거기에다가 또 수령이 그 직접 징수제로 바뀌면서 더 뻥튀기가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예전에는 자, 언제 이제 세금을 걷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세금을 걷냐면, 자, 언제 이제 세금을 걷냐면, 내가 적어놨는데, 자, 실차를 달리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조세 징수한 가격하고 중앙에 납부한 가격 차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챙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챙기냐면, 자,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가을이죠, 가을. 가을 때 납부할 때 쌀로 납부하고, 세금을 징수할 시점이 언제냐면, 봄이에요, 봄.
봄에 징수하는데 보통 이제 봄에는 쌀값이 올라가면서 떨어지겠어요. 쌀값이 올라가죠. 쌀값이 비쌀 때 2,000냥을 걷어. 쌀 1kg당 2,000냥을 걷어요. 얘들 2,000냥 걷고 예를 들어 가을 쌀값이 떨어지죠. 그럼 2,000냥 중에 1,000냥은 어디요? 이걸 이제 싸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00냥은 누가 보는 거야? 자기가 보는 방식이야. 그래서 가을 기준에서 1,000냥을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올려야 되는데 1kg당 1kg 올리면 1kg를 이제 언제 가을을 기준을 가지고 1,000냥을 걷어가지고 가을 때 이제 뭐냐면 사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요때 봄의 시점에 이제 쌀값 올릴 때 2,000냥을 걷었다가 봄의 시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1kg를 언제 사요? 봄에 사지 않고 가을에 사. 가을은 쌀값이 떨어질 때죠. 추수기니까 그때 1,000냥을 해가지고 1kg를 중앙에 올리고 나머지 1,000냥은 뭐야? 자기가 갖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징수 시기하고 판매 올리는 상납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막단 이득을 챙겨요. 이득을. 근데 문제는 2,000년만 걷는 게 아니라 봄때 더 걷죠. 물가 인상을 계속. 그러니까 실제 결가도 부담이 하기 어려운데 결가에다가 이렇게 아전들이나 수정대 뭐가 끼는 거야? 부정표가 끼니까 결가의 가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성들이 많았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그에 따라서 지세를 부과했다. 지가가 아니죠. 여기서는 뭘 과도하게 부과했죠? 자, 결자는 어디에 속하죠? 일단 결가에 속하죠. 결가는 결이죠. 결가를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지세를 부과했다. 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여기는 분역을 부과한 거죠. 예. 결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그에 따른 분역을 부과했다는 거 맞아요. 결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결장을 의미하고 결장은 어디에 속하죠? 결가를 속하죠. 그러니까 결가가 부담을 계속함으로써 당연히 그 결정 부담도 어때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용을 알겠죠? 결과를 과도하게 보면서 분석을 부과했다.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많은 보부상등이 특권 언어집들에 대해서 지방장치를 지배했다. 그다음에 보부상등은 여러 가지 거주지구역이라든지 이걸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그 다음에 독점 판매권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죠. 그래서 정부부터 해상공고라는 그 갈증을 만들어서 보부상등 관리 감독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이나 지배층에 일부 있던 이제 그 사대부 계층, 진보리 사대부 계층들이 이걸 없애자는 이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들을 설명했는데 이 문제가 좀 아까 하얀과 관련된 문제와 법문만큼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말에 좀 계속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문제 분석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다 했고, 22번인데 22번은 시간이 7시네요. 네. 22번 문제부터는 내일 또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